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선원 의원과 대담한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번 내란 또 계엄 국면에서 많은 또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 처단하자 무슨 그거 유튜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효용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내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주니까 예컨대 계엄도 막았죠. 네, 막아요. 그리고 계엄 이후에 2차, 3차 계엄도 막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령관들 설득시키고 진술 이끌어내고 이런 일들을 네. 하셨으니까요. 네. 그 후에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도 큰 역할을 하시는 거 봤을 때 제가 좀 제 아는 지인분 너무 잘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동네에서 많이 동네에서 지역에서 지역구가 어디시죠? 한번. 네, 인천 부평을입니다. 네, 인천 부평을 다른 의원이었으면 이거 못했을 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민주당에도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의 다른 분도 있긴 하지만 네. 정부기관에 또 일했던 그런 네. 또 출신들은 적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예, 그런 것도 저 작동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고위직으로 4년 정도 있었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더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그런 분이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 내란 사건에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까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자 하나씩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폭력을 행사한 게 군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렇게 예. 최후 진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러난 거 보니까 계엄군이 이 지금 선관위 직원들한테 예. 허튼 짓 말라면서 휴대폰을 뺏어갔던 내용들 예. 겁박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다른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 네. 그 김용빈 사무총장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네. 그러한 행위는 억류에 해당한다. 억류다. 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국가기관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야말로 늦은 밤에 네. 쳐들어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디가 뭐가 있느냐, 서버가 어디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권총을 쏘지 않고 들어왔어. 네. 그 단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네. 특수부대가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다 동원된 특수부대가 계엄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핸드폰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아무런 영장도 없이 왜 줘야 되는지 이유 설명도 없이 그것은 불법이고 폭력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 검찰의 공소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폭동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이 그날 계엄문을 선포하지 않고 계엄군이 없었다면 어느 시민이 그 시간에 선관위를 간다든지 어느 시민이 국회에 와 있었겠습니까? 그 11시 넘으시면 11시 선관위에 누가 시민이 갑니까? 11시 넘어서 12시, 1시까지 왜 시민들이 국회 광장에 와야 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네. 계엄군하고 몸싸움을 하고 물러가라 소리를 쳐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최후 진술 얘기도 하나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네. 본인도 알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정말 헛된 망상에 빠져서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 이제 그 시간 동안 뭐라도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나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다 개변이고 예.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절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만 심어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얘기입니다. 탄핵 심판에 왔을 때는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그 압수 지시 의혹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태도, 다른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헌재가 먼저 있고 맞습니다. 헌법재판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이 따라오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부인을 해놔야 형사재판에서 이제 다 이제 부인을 할 겁니다. 아마. 뭐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 본인이 사실 확인하고 다 지장 찍은 것조차도 부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과 이 사건에 관련된 사령관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해서 일단 다 부인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의외로
증거를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각조각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사령관들의 이제 휴대폰 네. 감식, 포렌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감식. 그래서 증거를 확보를 해서 네. 별로 도망갈 데는 없는데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먼저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보호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도망가기 바빠서 네. 그런 말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증언 감정법을 위반한 게 죄가 더 크냐. 네. 내란죄의 죄가 더 크냐. 아하. 내란죄가 훨씬 죄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가 됐든 국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국회가 됐든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할 것이다. 거짓말을 아무리 해봐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는 뭐 최고는 무기 사형까지 가기 주요 때문에. 종사자가 5년 이상 그렇죠.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절대 내란은 부인해야 된다. 그 증언감정법 요거에 차라리 걸리고는 게 낫다. 아하. 이런 게 이제 전략이다 이거죠.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한 거 보면 수사기관이 예. 증거 같은 걸 많이 확보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부인을 다 못할 갖고 정도. 있고. 예,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위선에 뭐 지시가 없는데 군인들이 계엄군이 예. 막 전화기 압수하고 막 겁박하고 막 내놔라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제 그 첫 번째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시했고요. 근데 대통령 허가받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붙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 자기가 이걸 왜 하냐 이거죠. 국방장관이. 네네. 비상계엄을 왜 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책임하에 지시를 한 거고 자기는 실무적으로 다 책임졌는데 결국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단 말은 잊어먹지 않고 항상 한 두세 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자, 이제 결국 이제 이 뭐 내란 재판도 형사 재판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 이 선고 이 부분인데 헌재 시간이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 내란 상황 한 번 정도 짚어보고 싶은데 네. 그 당시 의원님은 계엄령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어디서 들었는지도 궁금하고 기분이 어땠는지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분이니까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3일 저녁에 6시 반부터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주최하는 만찬 행사가 있었어요. 만찬이에요? 그 행사가 왜냐하면 원래는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어요. 그날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이 국빈이니까 만찬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걸 우원식 의장한테 미뤘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 그 사람을 손님으로 이제 만찬을 베풀고 그게 끝나고 나서 9시 반 정도요. 좀 안 돼서 집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계속 보좌관이 이제 특전사가 이상하다. 보좌관이 그걸 특전사가 이상하다. 그리고 특히 특임대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어제는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어제부터 영외 사령부 바깥에서 훈련이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영내 훈련만 하고 있고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잠깐만 근데 그 의원님 그러면 특전사를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 보좌관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 확실하게 하는데 어느 부대부터 올 것 같냐. 온다면? 온다면 특전사가 온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특전사만 해도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김포든지 뭐 부천 이런데 공수부대는 흩어져 있습니다. 1공수, 7공수, 9공수 뭐 3공수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일단 특임대부터 옵니다. 707부터 옵니다. 특임대가 먼저 올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속된 말로 김일성, 김정일이 목 따러 가는 부대가 참수부대인데 알려진 어떻게 부대잖아요. 특임대가 국회에 들어오냐. 아닙니다. 명령하면 바로 올 수 있는데 그래도 특임대다. 나머지는 지원입니다. 특전사 다른 여단은. 그런데 특전사가 잠을 안 자고 있다고 해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한 곧 계엄입니다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10시 20분 그 전에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머리가 하얘지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가 쭉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2, 3일 전에 이 첩보를 알고 우리가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은 자신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하겠지.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12월 3일 한다.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면은 바로 대표와 우리 지도부와 함께 대비 태세를 갖춰서 전부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서 이제 농성하면서 이제 대처를 강구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바로 계엄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책을 못 세웠잖아요. 아 정말 미안하고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예, 야 그렇게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리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계엄군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윤석열 쪽에서도 보안 유지하느라고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다. 예를 들면 12월 3일 8시 반 좀 지나가지고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자기 부대 핵심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1시간 동안 딴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퇴근한 사람 불러 모아놓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다. 원래 10시가 그렇죠. 목표 아니었습니까? 계엄 시간이었는데 10시였으면은 이제 한 8시부터 불러다가 대비도 하고 이제 차량 동원도 하고 체포조 다 나눠가지고 이제 파견 준비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안이 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러서 간부들 대기시켜놓고 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오늘 왜 이러나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네. 물론 핵심 몇 명은 알았을 거예요. 알았겠죠 아마도. 김대우 수사단장이나 정성우 사실상의 비서실장 참모장 등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부터 해서 계속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보안이라는 게 조금만 넓혀지면 바로 새잖아요. 새니까요. 요새 뭐 핸드폰도 있고 문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쪽도 준비를 못했고 저희도 야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 라이브 영상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요. 의원님들이 정말 재빠르게 국회로 다시 들어가고 뭐 국회의장님은 담을 넘기도 하고요. 결국은 국회가 계엄 해제하는 상황까지 이제 봤는데 당시 그 국회 본회의 의장 상황도 좀 상당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앙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민방위 훈련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하듯이 이렇게요. 민방위 훈련 하듯이 이제 경계 경보 올리고 뭐 공수 경보 오고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계엄이라는 거였구나. 해서 다들 이렇게 정신적으로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무조건 국회로 온다.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해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11시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한 40명 정도 와 있었어요. 11시 전에 40분이나 와 계셨다. 40명이 와 있었고 그때 벌써 박찬대 대표랑 원내 지도부도 와 있었고 박성준 수석 대표도 부대표도 와 있었고 김용민 부수석 부대표도 와 있었고 와 있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이제 두 가지 확인했죠. 뭐 의장님 오신 거 확인했냐? 의장님 와 계신데요. 국회의장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국회의장이 없으면 안 돼요. 본회의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 299명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됩니다. 부의장 2명 있어도 못 해요. 의장님이 일단 개의선을 해주고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거지. 땅땅땅 해야 됩니다. 부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같이 만찬했는데 바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정작 의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의장님이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12월 2일 날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 날 국회 없을 때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이것을 다시 틀라 그러면은 이 전체 기술자분들 있잖아요. 시스템 관리하는 분들, 전기 켜는 분, 컴퓨터 켜는 분 이분들 쭉 오셔야 되고 의안을 작성해서 절차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까지 도착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걸 본 의장이 자 이제 의사국장이 지금 또 올리쇼라고 한 데까지 준비가 의외로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의장님 또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하시고 그때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는 들리고 벌써 들렸고요. 예, 들렸고 그다음에 그 이제 번외장 앞에 번외장 앞에까지 다 왔다고 밖에서 이제 소리치고 뭐 그때 이제 김민기 사무총장이 보니까 이제 총에 칼이 없기 때문에 번외장 밖에 서서 몸으로 막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격앙됐을 뿐만 아니라 긴장되고 불안하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의결 종족수를 채워서 반드시 계엄을 해제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40명 지금 몇 명 왔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60명 왔습니다. 70명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130명, 150명 확 넘어가더라고요. 12시 반 전에. 그때 왜 그 윤석열이가 그 화면을 보고 국회 방송을 보고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한 게 요때 12시 30분이에요. 아마 요때겠죠. 12시 30분에 아직 의결 종족수가 안 찬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그게 이제 12시 30분이거든요. 우리가 해제 결의안 통과시킨 게 1시 1분. 그렇죠. 딱 직전이네요. 결의안 통과 직전에. 딱 30분. 그때 저희가 보기에는 150명이 왔어요. 150명이 넘게 왔어요. 딱 150 넘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저기 이제 국민의힘도 18분이 들어오셨고. 그러니까는 금방 170, 180 되잖아요. 야, 근데 이게 갑자기 좁은 통영에 큰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확 차더. 그렇게 빨리 차더라고요. 야, 근데 만약에 그때 12시 반에 뭐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군인들이 돌았다면 돌았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진짜 끄집어내라. 끄집어냈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외곽 밖에 있고 그러니까 아직 그냥 길에서부터 장갑차 오는 거 막고 수방사령부 버스 밑에 바퀴 밑에 들어가고 담장 넘는 사람 한 사람 그냥 특전사고 뭐고 할 거 없이 뜯어내고 그때부터 막았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국회 안에는 또 보좌진들이 그 직원들이 또 막고 몸으로 막고 소화기 쏘고 계속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겨우겨우 그렇게 막은 거죠. 지금 생각해도 아주 소름이 끼치는데 그거가 아무 일 되지 않았다 하면서 경고성 계엄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윤석열이. 아니 변론 기회를 가서도 계속 진술로는 전모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은 끝까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진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여러 개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현하고 마치 이제 짜고 치듯이 말을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첫날부터 완전히 체면국인 거죠. 아니 계속 자신이 다 했다고 김영현이 진술을 하다가 끝에 가서 대통령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또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 절대 자기 계엄 몰랐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을 거쳐야 되는 자신 안 거쳤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아예 그냥 싹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특전사령관과 조상은 여단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단장 밑에 대령이 와가지고 대통령 지시다.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은 위에서 대통령 지시가 내려가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많거든요. 네 대통령 지시 맞습니다. 빨리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여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복명복창이라 그러죠.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복명복창을 다 했고 다 들었단 말입니다. 옆에서 지휘관들이 수만 지휘관들이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단장도 들었고 그다음에 사령관이 있었던 이천의 특전사 사령부에 있는 법률지원관부터 시작해서 방첩사의 방첩관이랑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망가기 위해서 뭐 곽종근 사령관을 뭐 회유를 했느니 홍장훈 수첩이 어떠니 다 거짓말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예. 생각해 봅시오. 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이 대목에서 김병주 박선호한테 회유당했다. 그럼 곽종근 사령관 진작 추가 영장 그렇죠. 떴어요. 추가 입건됐습니다. 당연히 입건됐죠. 관두겠어요. 이 판국에. 가만 놔두겠습니까? 검찰총장부터 이걸 관두냐고요. 홍장훈 메모 제가 써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거죠. 김현태 단장 707 단장인데 그렇게 국회에서는 눈물 보이더만 갑자기 탄핵 심판 가가지고는 말을 싹 바꾸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방부 컨벤션 센터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들 다 기다리는 자리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묶을 수 있는 포박 케이블을 가지고 갔고 뭐 총기를 가지고 갔고 이런 진술을 다 했는데 헌재에서 싹 바꾸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사람 확신을 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해주면 나는 기소 안 당할 수 있다. 기소 안 할 것이다 검찰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피의자로 몇 번 불러 다니다가 그냥 계속 놔두고 기소는 막상 안 할 거다. 그런 생각에 김용현한테 협조를 한 거죠. 아하. 1차적으로 김현태 단장을 기소할 수 있는 데는 군검찰단과 일반 검찰 두 군데거든요. 범죄에 따라서. 일단 그 군검찰단에서는 아직 안 했으니까.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군검찰단은 훨씬 법이 무섭거든요. 내란죄라든지 반란죄가. 거기 빠져나갔고 조금만 잘 협조하면은 이 검찰 기소도 안 당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언저리가 어느 때냐면은 김용현이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뭐 사령관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냈다면서. 구치소 보냈다면서요. 구치소 보냈는데 곽정근만 거절하고 다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말이 싹 바뀌었다는 거죠. 참. 그 기억나요? 이거 김현태랑 또 관계되는 건데 케이블타이 시범을 의원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이건 너무나 이게 당연히 체포할 어떤 도구로 보이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케이블타이라고 자꾸 저희가 현혹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전선 그런 케이블타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코브라 수갑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코브라 수갑. 나오고 있는데 두 군데로 손 넣게 딱 돼 있더라고요. 저거 이름이 케이블 타이 아닙니다. 저거 코브라 컵스, 코브라 수갑. 코브라 수갑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가격에까지 상품 이름까지 자세히 잘 나와요. 저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거는. 저는 저런 걸 보여주면서 결국은 더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얘기만 듣다가 케이블 타이 아니고 결국은 수갑을 갖고 왔는데 자꾸 저거를 문봉쇄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플라스틱 수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죠. 했던 거. 그걸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해외 파병, 해외 장기 출장 가려다가 안 되니까 파키스탄의 정책참모대학 지원을 했는데 육군본부에서 자신을 지원하라고 누군가 연락이 왔대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 문제되면 박정훈 지금 대령 같은 경우는 아직 보직 겨우 지금 이제 받았거든요. 보직 다 이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 최근에 보직이 해임됐더라고요. 이제껏 계속 보직이 있었고 말씀대로 외국에 지금 교육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내란죄 이 주요 범죄자인데. 자,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 중에도 그 변호인단 발언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특히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변호사니까 개몽됐다 이렇게 제가 개몽됐습니다. 변호사가 개몽된 게 이걸 거기서 왜 얘기를 하는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이제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윤석열한테 대통령이 변호사비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잘해드린 건 없고 죄송합니다. 겨우 제가 좀 개몽되네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변론 최종 단계에서 개몽이 되면 이 사람은 변호인 자격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절대 무죄다. 완전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덤벼야지 끝에 가서야 이제 저는 개몽됐어. 이게 아주 이거 변명도 아니고 뭡니까? 정당화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과연 윤석열이가 고맙게 느꼈을까요? 내 돈 그렇게 받아먹고 이제 와서
국고로 됐으면 자기 돈은 아니겠네. 네, 국고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 받고 개몽됐다 했을 때 윤석열이 속으로 허탈했을 겁니다. 네. 강력하게 나가야죠. 절대 무죄다. 절대 위헌 아니다. 해야 되는데 절대 위헌 아니다 이런 말 못하니까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간다 이런 거잖아요. 불법 아니란 말은 못해요. 예, 본인도 그렇게 못했던 상황이다. 자,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변론 종결했고요. 약간 시간도 언제 될지도 좀 그렇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분도 걸려 있고요. 한덕수 총리 선고도 있고 앞으로 일정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리할 때는 네.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분리할 때는 상황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딱 그 전략입니다. 지금 상황을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일어나 가지고 네. 길게 끌다 보면 뭐 하루에 100통씩 헌재 재판관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판을 엎어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이건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네. 이거는 저기 한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절차상 진행시켜야 될 의무예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속된 말로 BJR 배째란데. 배째랍니까? 최상목 본인이 자신의 죄를 키우고 있을 뿐이고 그 윤석열의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또 박근혜 때 그런 그 사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미르재단 사건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살려고 하는 짓인데 결국은 살려고 하는 짓이 그 반대의 길, 죽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일정 선고는 언제쯤 될까요? 선고는 13일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지금 주 13일이면 목요일입니다. 수목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일이 된다면 뭐 이게 탄핵이 된다고 했을 때 대선은 또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인용이 된다면은 대선은 이제 5월 9일 정도가 되는데요. 5월 9일. 그 5월 8일 또는 5월 8일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갑자기 이제 17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일 이야기는 미리 거기까지 이제 비워두고 한번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가자 이런 뜻이지 17일 날 선고한다라는 뜻으로는 안 보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합류시키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합류시키는데 이제 또 대법원에서 그 이 재판관이 추가로 되거나 재판부가 변경이 됐을 때 매우 간소하게 하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긴 갱신 절차 했더라고요. 갱신 절차를 만들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이걸 그 평의 편결하셨다 하는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끌 겁니다. 그러니까는 최상목이 바본 거예요. 빨리 임명을 했으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가지고 시간이 더 끌 텐데. 지금은 안 되네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은혁 재판관님이 이제 합류하신다 하더라도 간이 갱신 기간을 하루 이틀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마은혁 재판관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냥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진행될 건데 그러면 뭔가 일단락 될 건 되지만 앞으로 걱정되는 게 나라가 정말 크게 나눠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 탄핵 심판 선고에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어디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일부 내부의 평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박근혜의 사례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용이 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 중도 보수 진영은 오히려 차분해진다. 그래서 이제 회복, 그다음에 정상으로의 복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극렬 극우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힘을 잃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같이 싸워야 되느냐. 목적, 방향성, 목표를 상실한 집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화가 되는데 그 속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극우 보수는 더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자체 평가입니다. 아, 본인들 평가다? 네, 그래서 3.1절 때 전환리를 치는 거예요. 서천호도 나서고 뭐 별 말도 안 되는 예. 주장을 하잖아요. 또 뭐 의원, 나경원 의원 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일제강점기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누가 진보 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국회 다수 있어도 법안 하나 통과도 못하는 이 국회를 만들어 놓고 탄핵을 그러면 인용이 된다 그러면 좀 안정이 될 것이다 되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정상으로 복귀. 그러면 국민의힘도 좀 돌아섭니까? 계속 저렇게 안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대선 준비하겠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하. 오세훈 시장은 예. 뭐 시청 몇 층에서 준비하고 있다. 예. 또 뭐 김문수 현 이제 장관은 또 과거 자기가 거느리던 네. 그 참모 의원을 비롯해서 민중당부터 노동운동했던 그들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돌고 있어요. 홍준표 벌써 준비하고 하고 있고. 있죠. 네. 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책 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탄핵 되기 전까지만 저러는 그렇죠. 거고 해결될 것이다. 그 다음 날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날짜를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지 어디 갑니까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게 되기를 좀 안정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내일